반갑습니다. 예. 야, 여러분 한국사가 주관식도 있네, 주관식도. 야,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우리 오타쿠가 여러분 힘들게 만드네요. 힘들게. 응? 우리 오타쿠 잘 있더라. 오타쿠 보고 싶네.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내가 하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지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에 한번 봤네요. 아이고, 오타쿠. 한국 사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 나는 기분 좋아지고, 근데 기분이 좋아지다가 나는 좀 짠해진다. 아니,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지? 짠해진다는 게, 마음이 짠해진다는 게. 오타쿠가 사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연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짠해진다 한 건데, 웃을 일이 아닌데 너희들 왜 그렇지? 오타쿠 많이 위해주고 하세요. 오타쿠. 국민참여재판까지 다 했죠. 그럼 우리 증거법. 여러분, 우리 증거법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증거법은 자, 그 필기노트 8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신교재는 그렇고요. 구교재는 페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보세요. 자, 거기 증거법 개관. 이런 증거법의 기본 틀만 딱 가지고 있고요. 판례 몇 개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거법은요, 지금은 한 3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4분의 1이. 그리고 이제 한 3문제, 4문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향후는 증거법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수사권 독립하고 이제 맞물려 있으면 틀림없이 이게 난도는 좀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수사경과 시험은 수사하고 증거법만 보는 거거든요. 수사 파트하고 증거법 파트만. 이게 이제 수사경과 시험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렵게 내서 이제 사례형 문제를 내거나, 국가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경찰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사례형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면 이쪽 부분이니까 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딱 지금 이게 몇 개 가르쳐드린 내용이요. 자, 증거법 들어갈게요. 증거법은 거기에 결국 이 5개의 관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개의 관문. 거기 이제 자, 박 판사가 딱 이 법정에 내 얼굴이 하나 딱 있네요, 그죠? 머리를 염색을 한 거, 이거 내가 머리 염색을 빼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판에서도. 자, 이게 이제 증거법은요, 이렇게 증거법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 이 서론에 증거의 의의, 그다음에 증거의 종류, 증거법의 체계, 증명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 딱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A급은 증명의 기본 원칙이요, 이 증거재판주의, 바로 요놈이죠, 그죠? 요놈이 이제 A급이고,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딱 끝난 뒤에는 이제 증거능력과 증명력 공부하는 게 증거법입니다, 그죠? 증거능력 그리고 증명력.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찰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럼 결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 증거들도 수사 단계에서 결국 법조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관문이 위수정 관문이고, 두 번째 관문이 우리 309조에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증거들 중에서 혹 진술 증거 중에 이게 고문이나 폭행, 협박을 통해서 혹 임의로 한 자백이 아니라고 의심 있는 자백이 있다면 이 자백을 걸러내는 두 번째 관문, 이게 바로 자백 배제 법칙이죠. 그다음 세 번째 관문은 진술 증거 중에서도 전문 증거 있잖아요. 전문 증거 전할 전자에 들을 문자, 전에 들은 증거요. 실용성이 떨어지죠. 이 전문 증거 일단 차단하는 거. 왜? 실용성이 약하니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관문, 전문 법칙 관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문 증거라도 예배적으로 실용성이 충분히 보장된 전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311부터 316조.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 증거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두 개하고는 좀 달라요. 위법 수입 증거는 위법하게 수된 증거라서 증거력이 부정되면 절대적으로 배제되거든요. 이미 쓰여있는 자백도 절대적으로 배제가 돼요. 근데 전문 증거는요, 일단 배제입니다. 일단 배제되고, 이게 다시 증거법 세계로 법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증거 동의를 통해서 또 탄핵 증거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에 부정되지만 증거 동의하면 증거 인정되고 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일단 상대적으로 증거력이 제한된다고 해야 돼요. 증거력이 제한되지만 다시 증거력이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제한이다. 증거 동의하면 증거력 인정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력이 없어요. 동의하면 증거력 인정되고 상대적이죠. 그래서 상대적 증거력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전문 법칙. 전문 증거는 그래서 증거 동의나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 위법 수입 증거나 이미 쓰여있는 자백은 탄핵 증거 그리고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이것 딱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위법 수집 증거지만 동의의 대상이 되는 거 한 2개 정도 딱 기억하셔야죠. 위법 수입 증거인데 동의의 대상이 되는 거.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자, 증거 보전요. 증거 보전에 당사 참여권을 침해한 증인신문 조서. 이거. 그다음 또 하나.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증언한 놈을 불러와서 이를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활동. 이를 기재한 서류들. 우리 번복 증언을 기재한 그런 서류들 말이죠.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피해자 신문조서든 간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이 2개 딱 위법 수입 증거인데 동의 대상이 되는 판례 2개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2개는 절대적 배제, 동의 대상도 안 되고 탄핵적으로 쓸 수 없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증거가 이제 법정에 들어왔어요. 3개의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자 인정, 서정, 물증에 대한 조사 방법. 인정은 신문, 그다음 서정은 난고열, 물증은 제시죠. 이렇게 이게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잖아요. 이런 조사 방법을 통해서 정언이 나오고 그다음 서류의 내용이 나오고 어떤 물건의 상태나 성질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 법관은 정명력 판단이죠. 정명력, 증거 가치죠. 증거 가치, 신용성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합니다. 정명력, 다른 말로 신용성,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이것을 우리 정명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 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확신입니다. 자, 확신에 이르면 그때는 유죄를 때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자백이란 증거를 가지고서 확신에 이르렀단 말이죠. 정명에 이르렀단 말이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정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자백이란 증거를 가지고 그 상태가 되었다면 한 개 더 필요합니다. 뭐가? 보강 증거.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보강 증거가 없다면 이 자백을 증거로 못 해요. 우리 헌법에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소송법에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 이것을 증거로 못 하고 다른 증거 없으면 무죄가 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내용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법 이야기죠. 증거법 이야기. 됐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부칙 있잖아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부칙은 모든 위법이 아니죠. 중대한 위법이라는 것. 모든 위법이 아니고 중대한 위법.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위법은요. 첫 번째 관문 통과해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관문요. 다시 한번 더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또 첫 번째 관문은 모든 증거입니다. 진술 증거, 비진술 증거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의 위법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판례는 비진술 증거, 증거물에 대해서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부칙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형질, 형상, 불변은 있죠. 그런데 이거 폐기했죠. 폐기했고 지금은 모든 증거입니다. 진술, 비진술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의 위법을 검토하고 이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증거를 부정하는 첫 번째 관문. 됐죠? 첫 번째 관문 통과 증거들 중에서는 진술 증거만 그 임의성을 검토하는 두 번째 관문. 그다음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증거들 중에서 다시 전문 증거만 일단 증거를 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시용성이 충분히 확보된 3.1부터 3.16조는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나머지 전문 증거는 못 들어가. 근데 이놈들도 동의를 하면 들어가. 또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증거 동의 탄핵 증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증거법 본론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증거법 서설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자,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 증거의 의의. 자, 그 페이지 계속 봐. 증거의 의의는 됐고 증거의 종류. 이 증거의 종류에서 여러분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 있지. 간접 증거에 뭐가 있다고요? 지문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딱 정리하면 되겠다. 간접 증거는 뭔데? 직접 증거는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는 자백 같은 거, 또 목격자의 증언 같은 거죠. 근데 간접 증거는요. 자,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 간접 사실이야. 이를 증명하는 거지. 이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거야. 간접 사실을 증명해서 결국 범죄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가 간접 증거지.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갔다는 거. 범죄 현장에 갔다는 거. 그리고 가서 뭐 했겠냐? 범죄를 범했겠단 말이죠. 범죄를 범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 그놈이 지금 피고인이 그 현장까지 갔다는 거. 이게 간접 사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 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뭐 지문 같은 거. 이 피고인의 지문이 유리돼 있다면 지문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현장에 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제. 자, 지문 같은 게 간접 증거. 뭐 이런 것들 하나 됐고요. 이 정도만 한번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증거의 종료됐고 증거법의 체계가 바로 증거능력과 증명력 이야기고, 그지? 이게 증거법의 체계고. 그다음에 증명의 기본 원칙, 이 증거재판인데, 자 법관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이 증거라는 것은 어떤 증거냐? 사실을 인정할 때는 증거로서 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 증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 통과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 통과하고, 또 법이 정한 조사 방법들, 여기 인정, 서정, 물적인데 법이 정한 증거 조사 방법인 인정은 신문, 서정은 난고열, 물적은 제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온 자 이건 정언, 그다음에 이게 내용, 물건의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법관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이렇게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이 증거를 가지고서 재판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증거재판이거든요. 증거재판이.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유죄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이걸 뭐라고 해요? 증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대로 조사를 해서 나온 증거라면 상당히 엄격한 증거죠. 이를 통해서 증명에 이르렀을 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에 이르렀을 때 사실을 인정이 된다. 이게 뭔데?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증명에 이르렀을 때 이게 사실을 인정해라. 엄격한 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법관이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범죄 사실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범죄 사실도 있고 그다음 이게 범죄가 되었을 때 다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건이 있거든요. 그다음 처벌한다 할 때도 또 누범이면 장기를 2배를 가중하고 상습이면 상습범 가중하고 가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벌권에 범위가 있거든요. 범위. 자 이런 거 누범인가 상습범인가 이런 것들도 법관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형벌권에 어떤 범위가 정해져요. 이런 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 이 법관이 인정해야 될 사실은 자 우리 그 형을 부과할 때는 양형 사유들이 있거든요. 양형 사유들 형법 51조에 양형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형의 양을 정한단 말이죠. 왜? 어떤 범죄든 형은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 중에 어느 정도 형이 적당한지는 양형 조건을 가지고서 형의 양을 정하죠. 그 양형 사유들 이것도 법관이 인정해야 돼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지능, 교육 정도 이런 것들 있죠. 범행의 동기, 수단이나 방법 등등등 이런 정상관계 사유. 자 양형 조건이요. 양형 조건, 양형 사실들 이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 소송법적 사실들, 소송법적 사실들 뭐 친구죄의 뭐 고소 같은 거. 그다음 자백 같은 경우에는 임의성 같은 거. 자, 전문 증거는 진정 성립, 뭐 특신 상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법관이 다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법관이 인정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모두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신에 이르렀을 때 인정하라고 하면 너무 재판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특히 이쪽 부분에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은 상당히 비유형적이라서 자 이런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안부를 한 것이 누가 봐도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을 때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영역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친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실이 아닌 그런 사실들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확실히 이르렀을 때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완화시켜줘요. 자유로운 증거라는 것은 결국 이거 증거력이 없어도 되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증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자유로운 증거일 거고 이를 통해서 확신이 이르렀을 때 인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딱 보면은 이쪽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인정하도록 하고 자 자면 안 된다. 이쪽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확실히 이르면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자 이렇게 딱 박스 집어넣고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뭐 옳게 연결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전엔 개수를 물어봤지만 지금은 옳게 연결된 것은 또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자 무엇과 같이 기억하면 좋으냐면 거정책임요. 거정책임. 다른 말로 입정책임인데 자 입정책임.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관이 자 이쪽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신에 이르렀을 때 법관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에, 그런 증명에, 그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마음 상태에 이르게끔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느냐 말이죠.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추정을 깨야 되는 검사가 해야 될까? 누가? 검사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검사가 해야 되겠지. 거정 책임,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검사가 지는 거죠. 이쪽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검사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엄격한 증거는 뭐라고요? 증거 능력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증거. 이런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검사는 법관에게 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신에 이르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먹혀가지고 법관이 확신에 이르게 되면 인정해 주는 거고, 법관이 자, 검사의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법관이 그런 확신, 즉 증명,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마음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노력을 다 소홀히 한, 다하지 못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당연히 이제 검사가 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이쪽 부분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으니까 지가 할 필요 없지. 예, 검사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즉 확신에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적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검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입증 책임, 거정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검사가 지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점은 이쪽 부분은 검사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자 그런 증명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자 확신에 이르게끔 증명에 이르게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정에 이르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거정 책임과 결합시켜가지고 출제를 한 검사 7건 문제가 이 부분은 가장 세련된 문제였어. 그러니까 참 검사가 거정 책임을 지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이렇게 옳게 연결된 것은 검사가 거정 책임을 지면서 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뽑아낼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자 됐죠? 그러면 거정 책임이 피고인은 무죄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거정 책임이 검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정 책임이 피고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단 말이냐? 우리 판례가 거정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킨 게 하나 있지? 뭐가? 명예훼손죄의 진실성, 공익성. 자, 이 부분이죠. 우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있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형법 310조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지만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만 되어지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 입증을 누가 할 거냐? 우리 판례는 피고인 네가 해라라고 하죠. 입증 책임, 거정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증거 수집 능력이 미약해요, 그죠? 원래 처벌에 관계된 문제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이 되는 영역은 맞지만, 자, 피고인은 증거 수집 능력이 미약하니까 너는 굳이 엄격한 증거일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자 나한테 증명, 즉 확신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게끔 하면 내가 네 처벌하지 않을게. 이게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진실성, 공익성 이 부분은 거정 책임이 일단 피고인에게 전환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런데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법 서론 이야기거든. 자 됐죠? 그 서론 이야기는 8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필기노트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는 여러분 또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 증명과 거정 책임 들어가 볼게. 여기에 금방 다 했죠. 이게 법관이요, 법관. 자, 법관이 인정에 대해 사실은 양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공소범죄 사실, 자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 여러분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이 인정이 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이 돼. 근데 만약 이 추정은 힘이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투기만 하면 추정은 끊어져. 그리고 만약에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주장하면 이 추정은 깨지거든.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연결해야 돼. 그래서 검사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처음은 검사는요, 구수역에 대한 사실만 증명하면 돼. 뭐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왜?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이 되니까. 그건 증명할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추정은 힘이 약하거든.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를 추정만 해버리면 이 추정이 끊어져 버린다니까. 범죄는 구성역에 해당 위법 책임이 있어야 범죄 성립되지. 이 두 개는 추정이 됐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지. 그럼 다시 이걸 연결해야 돼. 이 연결을 검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책임 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고, 그다음 이제 범죄가 이제 증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처벌 조건이요. 처벌하기 위한 조건, 처벌 조건 이것을 또 검사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되고, 형벌권의 범위, 누범인가 상습범인가 이런 것들도 검사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다음
자, 우리 오른쪽 동그라미 뭐 정상관계 사실들, 양형 사실이라고 하지, 뭐 양형 조건이라고 해, 다 같은 말이죠. 자, 요놈을 또는 소송법적 사실들, 우리 소송법이 요구하는 친구죄의 고소, 자백의 경우에는 자백이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관문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임의성. 그다음 전문증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송법에서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지? 진정 성립. 이 전문 증거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을 것을. 그다음 또 특신 상태 같은 거 요구하지. 우리 좀 이따 다 할게. 우리 자, 자백이란 증거는 두 번째 관문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 증거는 세 번째 관문 진정 성립 특신 상태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들이고 이런 것들도 결국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죠. 이런 것들. 그다음 그 밑에 증명력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증명력을 다운시키는 거, 탄핵하는, 다른 말로 감세하는 그런 보조 사실은 이거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검사가 증명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다시 한번 정리했고 조금 더 EX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EX. 자, 위더마크 공식이요. 위더마크 공식. 자, 위더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인가 아닌가 범죄를 밝히는 과학적 공식이지. 범죄가 엄격한 증명이니까 이를 밝히는 과학적 공식 또한 엄격한 증명. 됐죠? 위더마크. 그다음 군인 신문을 취득했는가? 이건 범죄 관계된 영역이다, 그지? 군인 신문을 취득해야만 범죄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엄격한 증명. 그다음 교사 행위. 교사와의 교사 행위는 교사와의 범죄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 공모라는 것도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고, 그다음 합의 이런 것들도 엄격한 증명. 범의 이런 것들도 다 엄격한 증명. 범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범의 같은 것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니까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주관적 요소니까 다 엄격한 증명. 외국법의 존재. 지금 이 범죄에 관계된 다른 외국법이 존재한다는 거. 이 범죄에 관계된 외국법의 존재는 범죄가 엄격한 증명이니까 이에 관계된 외국법의 존재 또한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 수뢰액에 따라서 우리 특가법이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그 액수에 따라서 이 수뢰액은 그는 범죄 사실에 들어간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 그리고 상습성 이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이죠. 왜?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옆에 자유로운 증명의 EX를 보자. 심신상실 심심이약.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 다수설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니까 이건 필히 암기를 해야 돼. 심자. 자, 몰수 추정 이것도 중요하다. 몰수 추정도 형벌이지, 형벌. 그러니까 형벌권의 범위에 해당되니까 우리 다수설은 엄격한 증명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또 자유로운 증명이라 하니까 이것도 꼭 몰자. 자유로운 증명 쪽으로 몰아가야 돼. 몰자, 자유로운 증명.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 그다음 공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반대 사실. 자,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에요. 근데 이것과 양립이 안 되는 반대 사실. 공사실은 자, 이런 범죄는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돼. 근데 이거와 양립이 안 되는 반대 사실, 양립이 안 되는 반대 사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립자는 사실이지. 이거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소문유 사실은 자,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엄격한 증명이 대상. 근데 이거와 양립이 안 되는 반대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공사지가 양립할 수 없는 반대 사실 됐고, 그다음 이제 명예수재의 진실성과 공익성. 명예수재 금방 했죠. 맨 밑에 봐봐. 그 필기노트 맨 밑에 거정책임 전환이라고 돼 있죠. 자, 형법 307조 1항에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된다라고 돼 있다, 그죠? 근데 이때 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 형법 310조에 돼 있다고. 그럼 이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가 증명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누가? 피고인이 증명해라. 우리 판례. 그래, 거정 책임을 전환시킨다 했죠. 근데 피고인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필요는 없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겠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명예죄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은 맞지만 거정 책임이 누구한테로? 피고인한테로 전환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박스 안에 집어넣고 우리 필기 노트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자, 이때 거정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왼쪽 동그라미든 오른쪽 동그라미든 거정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당연히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피고는 무죄로 추정받고 있으니까. 거정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정 책임이 우리 판례가 피고한테 돌린 게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오른쪽 동그라미 맨 밑에 있는 명예수재의 진실성, 공익성. 이것은 피고인한테로 거정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딱 정리하고. 그다음 왼쪽 동그라미는 엄격한 증명. 오른쪽 동그라미는 자유로운 증명. 왼쪽 동그라미는 엄격한 증명.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집어넣고 다음 중 거정 책임을 검사가 지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을 다 고르면 되는데 그중에서 뭐는 빼야 돼? 명예수재의 진실성, 공익성 빼야지. 왜? 이것은 거정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니까.
그래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물어본다면 명예수의 진실성, 공익성을 포인트를 두고 물어보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다 기억하면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이전 교재는 추록집을 보셔야 되고 신교재는 그냥 84페이지를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물어보는 이게 뭔데? 이게 A급입니다. 우리 점검법의 맨 처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고 있어야 될 A급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시 뽑은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은 거예요. 엄격한 증명의 대상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을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제 공모, 외국법, 자, 파산 선고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처벌 조건이죠. 이 객관적 처벌 조건이잖아요. 객관적 처벌 조건이요. 자, 이거 엄격한 증명. 불법 영덕의 의사,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엄격한 증명. 수레 했고, 민간인 군 했고, 외국법 했고, 자 범위 했고, 위드마크 했고, 교사 했고, 자 11번이요. 저작권 등록부 허위 등록 제에 있어 허위 등록의 인식, 이거는 범죄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이고, 그다음 도로법이요. 우리 적재량 측정 요구를 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범죄가 되거든요.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했다는 바로 이 부분 범죄 사실이니까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자유로운 증명 쪽은 명예수의 진실성과 공익성이요. 금방 했죠.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 거정 책임이 또 이거는 이것만큼은 거정 책임이 피고인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다음 몰수 추징했고, 임의성 했고, 고소했고, 정신상태, 심신미약 했고, 정명력 탄핵에 관한 보조 사실을 했고, 자백의 임의성 했고, 그다음 정상관계 사실을 했고, 그다음 특신 상태 했고, 그다음 특신 상태 다 있죠, 그죠? 이건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자, 이 두 개를 반드시 정리하고 있으면 이 부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것.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우리 증거법 서론은 끝났어요. 그다음 증거법 본론에 들어가서 한 개씩 그 관문들 해치우면 되겠다, 그죠? 먼저 위수정 관문,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그리고 세 번째 관문 들어갈 거야. 근데 첫 번째 관문과 두 번째 관문에서는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틀릴 가능성이.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그다음에 이미 쓰기 없는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한 판례는 뭐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해서 여러분 틀리지 않아.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딱 잡아줄게.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 여기 오른쪽에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이거 볼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여기 위법이란 것은 모든 위법이 아니지. 뭐 중대한 위법만. 경미한 위법은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 아니야. 여기 위법 수집 증거 배제한다는 법칙은 중대한 위법을 말한다는 건 중대한 위법. 중대한 위법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는 진술 증거만이라는 게 이전에 판례였는데 지금 판례 입장이 바뀌었어. 진술 비진술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가 되는 거지. 됐지? 모든 증거. 중대한 위법을 통해 수집한 모든 증거, 진술 비진술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는 배제하겠다는 법칙, 이게 바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죠. 됐죠? 근데 지금은요,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도 위법하게 수입했다면 증거물이 부정합니다. 이전에는 증거물은 즉법이든 위법이든 간에 그 물건 자체의 형질과 형상이 형질과 형상이 불변이다. 그래 증거로서의 가치가 동일하다. 그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형질 형상 불변론이 폐기가 됐지. 지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도 증거 능력 부정하는 게 판례 입장. 이거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뿐만 아니라 2차 증거도 전부 다 증거력이 부정해요. 바로 그 밑에 나무 한 그루 심어보자. 밑에 이 나무에다가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겠죠.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준물이 독이라고 한다면, 독을 머금고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1차 증거로 못하죠, 그죠? 못 먹어요. 증거로 못해요. 여기에 열린 열매, 그 빨간 열매예요. 빨간 열매. 이거는 독을 가득히 머금고 있거든요. 독과입니다. 독과일이에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 나무와 2차 증거, 열매 전부 다 못 먹는다. 증거로 못한다. 이게 바로 독수, 독과 이론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위에 이전 교재는 시커먼 열매. 그 시커먼 열매라서 마치 이게 썩은 것 같아가지고요. 바꿨어요. 이번 개정판에서는. 자, 여기에 파란색 열매예요. 이러니까 좀 이게 싱싱해 보이죠? 좀 더 탐이 나는 것이 그 빨간 사과가 사실 좀 탐이 나요. 빨갛게 익은 잘 익은 근데 너무나도 이 색을 완전히 바꾸면 좀 그래서 파랗게 바꿨어요.
꼼꼼하죠? 자, 위에 있는 이 열매요. 만약 이 열매에 독이 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기와 단절, 희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독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차단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판례에는 차단, 희석, 단절, 소멸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증거는요. 2차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독이 닿지 않았다니까요. 인공기의 단절, 그다음 희석, 차단됐다는 거죠. 차단. 그렇다면 이 2차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먹어도 되잖아요. 왜? 독이 없으니까요. 됐죠? 이게 바로 독수 독과 이론의 예외입니다. 이런 것들 딱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뭔데요? 2차 증거의 증거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 진술 겁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이 나왔는데요. 그 자백은 증거를 못해요. 그죠? 1차 증거니까. 그런데 이 자백으로부터 42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 조력받아가면서 자, 임의로 또 이제 법정에서 자백을 하거든요. 이 자백은 기간이 40일 정도 지났고 그다음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 조력 임의로 자백했기 때문에 처음에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나온 이 자백과 인과관계는 단절, 차단, 희석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한 그 임의로 한 자백은 증거로 여기 인정되는 2차 증거다라는 이야기. 이 판례가 가장 대표적인 판례예요. 이런 것들을 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관한 판례들 묶음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핵심 정리 쓰는데 판례들 있죠? 쭉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 위에 비밀 녹음의 증거능력 이거 한번 볼 건데요. 비밀 녹음의 증거능력.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갑이 을에게 전화를 걸어와요. 이제 범죄를 범하고 전화를 걸어와. 이때 을이 갑 모르게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을 옆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녹음요. 을이 자, 갑 모르게 녹음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아닙니다. 이건 우리 법 어디를 뒤져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뒤져봐도 제3자의 비밀녹음 그 밑에 병 있죠. 병이 녹음한 것에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있어도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 대화 당사 일방의 비밀녹음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이 그 밑에 병이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이렇게 녹음했을 때 이것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수적 맞아요. 그리고 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갑의 동의를 받고 병이 녹음을 해도 이것 또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했기 때문에 일방만의 동의는 안 된단 말이죠. 일방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 수입 증거라고 하는 게 판례죠.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수사기관이 지시에 의해서 갑이 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이 둘이가 뽕쟁인데 마약 공범인데 수사기관이 갑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공범 을과 통화를 하도록 하고 그 을의 말을 녹음을 하도록 하거든요. 자, 이것은 수사기관이 시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갑은 수사기관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위법 수입 증거라고 했고요. 그다음 3자 간 대화, 갑과 정과 을이 3자 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한테는 공개되어 있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 정이 갑을 몰래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밑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병이 녹음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 자, 정은 지금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대화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수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 판례들, 그래서 5개를 동시에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삥 돌아가면서 딱 정리해야 돼. 위에 있는 이 2개는 위수성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 3개는 위수성이 되죠. 이런 것들은 항상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된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위수성은 됐고 여기서가 이제 이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판례요. 여러분이 판례만 한번 쭉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틀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서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어제 우리가 다른 별 문제집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핵심 정의서 그게 판례 다 들어가 있고요. 기본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라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백 배제 법칙 볼게요. 자백 배제 법칙에서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자백 배제 법칙은 자, 이미스의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력이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스의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력이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백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자백의 개념은 이 손 안에 있잖아요. 이 손 안에. 우리 지난주에는 이 손 안에 있는 자백을 봤죠?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복습 먼저. 이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백이 어떤 자백인데요?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이죠.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은 누가? 피고인 지위에서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해야 돼? 공판 기일에 해야 돼. 준비기일 안 돼요. 수사 절차 안 돼요. 자, 공판 기일 어디에서? 공판정에서 그다음 법관에 해야 돼요. 하나의 범죄는 전부를 다 인정해야 되죠. 하나의 범죄는 전부. 수개의 범죄라면 일부 자백, 일부 강공되죠. 하나의 범죄라면 전부. 그리고 조각사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조각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는 필요 없어요. 제명이나 적용법조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해도 자백에 해당돼요. 조각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게 뭔데?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자백이죠.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 자, 이거는요. 증거법상의 자백. 우리 증거법의 자백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백 배제 법칙. 그리고 저 증명력 쪽에 자백 보강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의 자백이 나오죠. 그 자백의 개념은 동일한데 뭐라고요? 지위 불문, 시기 불문, 장소 불문, 형식과 상대방 다 불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승욕 해당성을 인정하면서 조학사 일정에도 여기서 말한 자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백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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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부 일부 조학사 일정에도 된다라고 돼 있죠. 옆에 셰프,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의 개념 또 비교돼 있다, 그죠?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부정행위자예요. 내가 다 꼰질리면 여러분 다 이제 큰일 나요. 왜? 여러분 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손에 다 담아서 드렸잖아요, 손에. 여러분 부정행위자예요. 조심하세요. 내한테 딱 진짜 걸리지 마세요. 읽어줄 거예요. 자, 이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백 있잖아요. 이 자백에 관한 판례들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요. 이것만 한번 딱 기억하세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이승하고 넘어가고요. 아, 죄송해요. 다시 잠깐 돌아와서 이거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증거 배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그 사이에 있는 거 절대적 증거 능력 제한. 우리 앞에 다 했던 겁니다, 물론. 절대적 증거 능력 제한.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력이 부정되면,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서 증거력이 부정되면 자, 증거동의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증거동의 대상도 안 되고요. 탄핵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수정인데 동의 대상이 되는 판례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딱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넘어오시면 돼요. 이제 전문법칙의 의의 및 예배 인정의 기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관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은 여러분, 세 번째 관문은 이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 자, 증거에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증거는 진술 증거하고 비진술 증거 있죠. 비진술 증거는 증거물이고요. 진술 증거요. 진술 증거. 진술 증거는 다시 원본과 전문 증거 있어요. 원본과 전문 증거. 그러면 뭐가 원본이고 뭐가 전문이냐? 바로 그 옆에 그림 볼게요. 가벌병이 있죠. 가벌병. 갑이 어리게 범죄를 범했고 이걸 목격한 병이 있습니다. 이 가벌병은 경험자죠.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자, 갑은 범죄를 범한 사람, 어른 당한 사람, 병은 목격자.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목격담을 법관에게 직접 들려주면 이게 바로 진술 증거죠. 진술이란 것은 말과 글이니까요. 그런데 말과 글이니까요. 그리고 이 경험자가 직접 이 진술을 법관에게 들려주면 이게 원본 증거예요. 원래 기본되는 진술 증거는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법관에게 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갑을병이 원본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A한테 말을 건네고 그다음 병은 B한테 말을 건넸다 하면 볼게요. 그 A와 B가 법정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A와 B는 자기가 본 게 아니고 경험한 게 아니고 경험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한 것을 듣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문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A가 갑의 이야기를 듣고 종이를 적었어요. 종이. 서류에다 기재를 했다고요. 이 서류가 들어오면 전한 것을 듣고 작성된 서류니까 이게 전문 증거인데 그중에서 어떤 거라고요? 전문 서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합해서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문 증거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 B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요. B가 법정에 나오면 피고인인 갑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B는 지가 본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잖아요. 병이 나오면 자, 갑이 병한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잘못 본 게 있거나 착각한 게 있으면 갑이 병을 반박할 수 있다고요. 반대시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병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B가 나오면 반대시문이 먹히질 않습니다. 왜? 자, 이 B는 지가 본 게 아니죠. 병이 봤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병에 착각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 이제는. 그러니까 반대시문이 먹히지 않아요. 결국 전문 증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전문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A와 B 그다음에 조서들 전문 진술, 전문 서류죠. 이것은 반대신문권 보장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용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돼. 이게 뭐라? 전문 법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를 하더라도 굳이 반대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는 전문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증거를 증거로 써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도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죠. 실용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실용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느냐? 있죠. 311부터 316조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잖아요. 자, 전문 서류는 일단 311부터 315조에 있습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그냥 그 자체가 100이에요. 그래서 바로 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뭔데? 311조하고 315조죠. 그 다음에 신용성이 조금 정황적으로 보장 정도가 떨어지는 게 313조. 조금 더 떨어지는 게 312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들이잖아요. 근데 313조, 312조는 신용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100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100은 안 돼. 그래서 100이 되기 위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100이 되기 위한, 마치 제가 기본 강의에는 서류에 똥이 묻어 있다 했는데 똥이 묻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313과 312조에 있는데 그 방법으로 똥을 제거하지 못할 때, 그 방법으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100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때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314조. 그래서 314조는 312, 313조의 보충적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보충 규정이 바로 들어올 수는 없고 3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100으로 끌어올리는 313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3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100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312조에 있어. 이 방법으로 먼저 끌어올려야 돼. 이 방법으로 똥을 제거해야 돼. 근데 이 방법들로 똥을 제거하지 못할 때 그때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시도해 본다고? 314조.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카드 이렇게 띡 되면 문 열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카드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뭘 시도한다고? 비밀번호를 누른단 말이지. 그 비밀번호가 바로 314.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진술. 경험자 말고 경험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A하고 B. A는 누구의 말을 들었노? 그 위에 그림상 피고인의 말을 들었고 B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 목격자 이야기 들었지?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를 직접 범한 피고인의 이야기들은 A의 신용성이 전해 들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B보다는 신용성이 좀 높겠지? 그래서 마치 이제 똥 이야기 했을 때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 이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얼굴의 반쪽의 똥.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얼굴 양쪽의 똥. 똥이 묻었다는 것은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지? 이렇게. 그러면 얼굴 반쪽의 똥은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할 거냐? 특신 상태가 있으면 제거되고 316조 1항. 그 다음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은 얼굴 양쪽의 똥. 필요성 다하기 특신 상태가 있으면 제거된다는 그런 이야기 했죠? 316조 2항. 좀 이따 할게. 316조 2항. 자, 이렇게. 그래, 전문 진술은 316조만 1항과 2항에 있죠? 자, 이 예외 규정. 자, 지금부터 우리는 똥을 제거하는 방법들만 봐나가면 되는 거다, 그지? 이런 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자, 87페이지요. 신교재가 그렇고 이제 구교재는 다음 페이지를 딱 봐라. 이제 전문 서류 문제부터 들어갈게. 전문 서류는 311부터 315조에 있다. 그 중에서 311과 315조는 실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100이야. 똥이 하나도 없는 거지. 깨끗한 서류. 이 서류 그냥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313. 이거는 사인 작성 서류. 그 다음 312조는 수사기관 작성 서류. 개인, 일반 사인 작성한 서류가 수사기관 작성 서류에 보다도 더 실용성이 높게 보장된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해야 되고. 이것들에 그러니까 사인 작성 서류는 실용성이 좀 떨어지니까 똥이 조금 묻어 있으니까 이 똥을 제거해야 되는데 313. 이 방법으로 제거 못할 때 다시 314. 수사기관 작성 서류는 똥이 더 많이 묻어 있지. 이거는 31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똥을 제거해야 되는데 실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100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31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314. 이렇게. 그러면 수사기관 작성 서류부터 이제 볼게. 바로 그 옆에 그림. 수사기관 작성 서류는 312조에 있는데 다시 수사기관의 작성 서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죠. 거기 이제 1항부터 6항까지 그 각각 서류의 실용성의 정황적 보장 정도가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100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자, 먼저 수사기관 작성한 서류 중에서 검정조서. 수사기관 작성한 서류 중에 가장 실용성이 높게 보장되는 게 검정조서. 6항에 있고 3일이죠. 6항에. 그리고 100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 다음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이게 그 다음으로 실용성이 높아. 검정조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이거는 3.1.2조 1항에 있어요. 먼저 1항을 통해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100으로 끌어올려. 다르게 표현하면 1항을 통해서 똥을 제거해. 그냥 1항이 안 될 때 뭐를 통해서? 2항을 통해서 100으로 끌어올리고 2항을 통해서 똥을 제거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은요, 예, 검사 또는 사경, 전부 다 검사, 사경, 적수사기관 작성, 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니?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하면 피해자라든가 목격자, 저 참고인 진술조사 들어가겠지, 그지? 사경이든 검사든 참고인 진술조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1양을 봐봐봐. 그럼 이 검사가 작성한 뭐라고 돼 있어?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라고 했지. 그러면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라든가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뭐가 되겠니?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이가 아니가.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 아니지. 피고인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당의 피고인만 피고인이라 하는 거니까.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 아닌 자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만 1양이라고 한다면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1양이 될 수 없어. 그럼 뭐냐? 바로 사항이죠. 왜?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 사항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지금 피고인 것은 1양으로, 그 다음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 것은 몇 항으로? 그 밑에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사례형 문제를 풀 엄두를 내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깨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검사가 작성한 여러 개의 피해자 신문조서가 있다. 지금 피고인 것은, 자, 지금 피고인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1양으로 들어가고, 자,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 같은 법정에 있으면 공동 피고인, 같은 법정에 없으면 그냥 공범자라고 하는 거야.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뭐로 간다고요? 사항으로 간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자,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근데 작성자는 둘 다 검사로 똑같고 서류도 피해자 신문조서로 똑같아. 근데 무엇에 신용성이 높겠니?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겠니?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겠니?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신용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1양. 그 다음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거는 밑에 사항.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그 다음 이제 3항은 뭔데?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라고 했지. 앞에 이제 1양처럼, 그 위에 1양처럼 피고인이 되니란 말이 없지. 그냥 사경이 작성한 모든 피해자 신문조서는 전부 다 사망.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해.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라면 지금 피고인 것이든 옆에 앉아있는 공동 피고인 것이든 아니면 옆에 없는 아예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전부 다 뭐로? 사망. 뭐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 아닌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 예,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죠. 그죠? 왜? 만약에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 돼? 자, 작성 주체는 전부 다 사경인데 둘 다 피해자 신문조서인데 자기 것은 사망, 공범자 것은 사항이 된다면 공범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더 시용성이 높게 보장된다는 모순점에 빠져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전부 다 법 조문도 3항에 보면 검사 위에서야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자 것이든 전부 다 3항으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깨고 있어야 된대.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1항부터 6항까지인데 지금 뭐가 빠져있나? 이 그림상 놓고 보면 5항이 빠져있지. 그리고 5항은 뭐냐? 그 오른쪽에 있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검사고 이 친구를 내가 피해자 신문하는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봐라 해서 이 친구가 직접 적었다면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내가 이 친구 이야기 듣고 내가 기재한 조서하고 똑같다라고 이걸 각게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 이걸 각게 맞춰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연필과 종이를 던지면서 야, 네가 직접 적어봐 라고 해서 만약 이 친구가 적은 게 진술서가 돼버린다면 사인이 작성한 서류제, 그리고 뭐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313으로 가버리면 수사기관보다 더 실용성이 높게 보장되지, 더 쉽게 법조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사기관이 편법을 활용하겠니 안 하겠니? 나는 100% 활용한다고 봐. 그래, 이전에는 이렇게 활용을 했었어. 그랬더니 이전에 판례가 자, 이렇게 작성된 진술서는 그 각각이 조사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판례가 이제 그 똑같다라고 봤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2007년에 명문화시킨 게 바로 이 5항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거든. 이게 같다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수사기관이 편법을 활용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전의 판례가 전부 다 이거는 그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다. 이거는 편법을 활용, 이 313으로 가기 위한 편법을 쓴 거다.
법원이 다 캐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명문화시킨 게 5항. 그 수사과정에 작성한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받았다면 이것은 그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맞춰버린 거죠. 그게 5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자 신문 조서를 적지 않고 그때 네가 직접 적어봐. 진술서를 적겠다면 이거는 검사 학생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 조사하고 똑같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아닌 자를 조사할 때 진술 조서를 적어야 되는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봐 라고 해서 진술서가 나왔다면 그 진술 조사하고 똑같고 사경이 피해자 신문할 때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라 라고 해서 적은 진술서는 그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 조사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항 됐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넘어가 보면 한 장 넘어가 보면 자 이제 3.1.1과 3.1.5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3.1.5조가 이제 여러분 그 이전 교재는 추록 신교재는 그대로 88페이지를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3.1.1조는 잘 안 물어봐요. 알겠죠? 3.1.1조는 잘 안 물어보고 3.1.5조는 많이 물어보잖아요. 3.1.5조 신용성의 중앙적 보장이 100인 서류 3.1.1과 3.1.5가 있는데 그 3.1.5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깨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틀리면 여러분 여기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반화 너무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는 친구는요 아마 그 시험은 합격을 못 할 겁니다. 이건 그건 맞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다 인정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이 문제가 만약에 틀린 친구는 아마 합격을 못하는 친구일 것 같다는 게 거의 한 5%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만큼 합격하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그저 다 맞추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말 곡해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띨띨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내용이니까 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하라는 그런 말이죠. 자, 해당 O와 해당 X 딱 반드시 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뭐 세관 공무원, 외국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원, 그다음 국가수, 그다음 군의관, 메모리 카드, 그다음 다른 피고 사건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뭐로 가요, 여러분들? 셰퍼.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311조로 가죠. 예,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315. 그다음에 세세대 16구 사보고서. 여러분 여기도 하나 비교해야 될 게 있죠. 세세대 16구 사보고서는 315지만 셰퍼. 검정 결과 기재한 사보고서는요. 증거능력 X. 검정 결과 기재한 사보고서는 증거능력 X. 너희들 이렇게 적지 마. 적지 마라 너희들. 적지 마라. 예. 검정의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요. 자, 이것은 뭔데? 증거능이 없어요. 그쵸? 세세 16호 수사보고서는 3.15. 이따 기억하고. 그 다음 구속적부심. 그 다음 일본.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3.15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비교 한번 해볼게. 다시 위에 6번. 군의관 진단서. 이거는 3.15지만 셰퍼. 사인 의사 진단서. 사인 진단서는 뭔데? 사인 진단서는 3.13. 사인에서 3.23. 진료부는 어떻게 되나? 진료부는 3.15. 진료부는 3.15.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진료부 군의관 진단서는 3.15. 사인 의사의 진단서는 3.13. 이를 딱 비교하고. 그 다음 국가수는 3.15. 그 위에 5번에요. 국가수는 3.15가 되는데 그 해당 X의 3번이네요. 육가수는 3.15가 안 됩니다, 여러분. 3.15가 안 돼요. 이런 것들 비교. 자, 그러면 해당 X 한번 봐보자. 공소장 여기 들어가지 않죠? 공무원 중에서 수사공무원은 빠지거든요. 공장 3.15가 안 되고 외국사기관도 안 돼요. 육가수 안 돼요. 사인 의사 진단서 안 돼요. 주민들의 진정서 안 돼요. 그리고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6번 안 돼요. 공적인 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경관 사무직업 작성 실황조사서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검정 결과 기재한 수사보고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세대 16구 수사보고서는 들어가지만 검정 결과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체폭속인 적게 묻어 315 안 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압수한 텍스트 파일 시에 415 진원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315 됐고. 그러면 3.1조에서 여러분 한 가지, 3.1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3.1조. 3.1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요. 우리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서고 수소법원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잖아요. 근데 또 한 개 더. 지방법원 판사 조서지만 311조로 가는 게 있죠. 왜? 수소법원의 일을 대신했으니까요. 뭔데?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자, 어제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했는데, 자,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병에 걸렸어요.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 이렇게 말기암 환자. 이때, 자, 여기 검사가 있고, 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자, 한 이야기. 지금 미리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것은 병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 갑이 반대 당사로 참여해가지고 이 증거 보전 정의신문에 당사로 참여해서 자기 범죄를 일형 시인하는 전제하에 요놈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반대 신문한 내용을 그 반대 신문한 내용도 조서에 적겠죠. 이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담긴다고요? 이 정인신문 조서에 담겼다고. 정인신문 조서, 증거 보전 정인신문 조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되고 수소법원의 법정에 증거로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311조에 184조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184조의 조서는 전부 다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이 부분요. 암 환자의 이야기, 미리 보전이 필요한 암 환자 이야기만. 그 당시 반대 신문한 내용, 자, 피해자가 당사로 참여해서 반대 신문한 내용, 이 부분은 정인신문 조서가 아닙니다.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됐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부분은 다 빼버리고 증거보전 절차 정인신문 맨 뒤에 311조 맞아 이렇게. 증거보전 정인신문 311조 그 사이 내용이 없으면 맞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갑이 피해자가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대 있는 부분 이런 말이 주어져요. 갑이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311조의 증거능이 인정된다면 틀립니다. 이 부분은 311조에 의한 증거능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정인의 정은 부분만. 그 당시 갑이 피해자로 우리 정인신문의 당사로 참여하여서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대해 있을 뿐이라면 이 부분은 정인신문 조서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311조에서 이 정도 딱 기억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 작성 서류 이제 계속 들어가기 전에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